금융은 문자 그대로 자금의 용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의 용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사람한테 그 용통되는 것이 금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람들이 미래하고 현재하고를 평가하는데 그 상대적 평가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더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금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비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래를 더 선호하면은 지금은 자금을 좀 포기하고 현재를 더 선호하면은 지금은 저 자금을 얻어다가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소비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생산 측면에서 보자면은 생산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돈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은 없지만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금을 용통해 줌으로써 투자도 가능하게 하고 생산도 가능하게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융은 또 크게 간접금융하고 직접금융하고 나뉜다고 했죠. 간접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 와서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이 그 투자 계획을 잘 심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따져보는 것을 제1차 투자 심사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은행이 따져보는 것은 제2차 심사 기능이라고 했고, 이 제2차 심사 기능이 잘 돼야 경제가 원활히 발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금융시장으로 가서는 역시 또 주식시장이 있을 텐데, 현대 경제의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는 그 주식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원으로서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때 주식에서 결정되는 주식 가격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투자를 불안정적이고 불건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융시장의 위기 이런 걸 표현을 했습니다만,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 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그 가격이 있을 텐데 그 가격이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품을 진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거품이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거품이 생기고 나서 꺼지는 과정을 금융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파국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금융위기에 관한 광범위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금융위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금융위기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잡았습니다. 지난 9월 14일 그 미국의 투자은행 중 네 번째로 컸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는 위기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실물 경제의 위축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30% 하락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42%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일컬어지는 이번 금융위기는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난 다음에
생산이 대공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36년에야 가서 비로소 1929년의 생산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주가 지수는 이른바 그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1929년의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1954년에 주가 지수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대공황이 일어난 다음에 뉴딜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행위가 있었는데 그 법률 행위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데는 55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1984년에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 드디어 레이간 대통령이 이제는 뉴딜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시장 경제로 제대로 가자 했다고 하고, 그 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해서 한 25년간 갔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929년 공황 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에 관한 지식도 충분하지 못했고, 또 경제 철학적으로 볼 때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을 전부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전부 사갈시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긴 하나, 역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1929년에 겪은 어려움과 비견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언제 극복이 될는지 사실은 아까 하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가끔 우리가 겪는 것이긴 한데, 1987년에도 이른바 블랙 먼데이라고 그래갖고 1987년 10월에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시가의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때 1987년의 주가 폭락, 그 경제적 효과가 1929년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죠. 6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인류는 복지 시스템,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 노조의 임금 보장, 은행을 위한 예금 보험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는 케인시안 경제학에 입각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경제 회복을 예상보다 빠르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위기가 1929년의 위기와 버금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으나, 경제 지식도 많이 늘었고, 미국의 공화당이나 우리나라의 한나라당조차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 그러나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대학에 아주 현실을 잘 아시는 원로 교수가,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만 원로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 휴게실에 오셔서는 저 같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젊은 경제학자들한테 주식 투자를 해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식 투자를 안 하고서 경제학자들이 경제 돌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알겠냐. 하고 거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한 500만 원 또 투자를 했다가 500에서 1000까지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돈은 못 벌었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총장 될 때 혹시라도 또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신문에 날까봐 그냥 총장 취임 일주일 전에 다 팔아버렸는데, 괜히 팔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역시 앞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항상 저희들한테 자랑이, 정 교수, 내 돈이 말이야, 어떤 땐 8억이고 어떤 땐 12억이고 그러는데 투자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언제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12억 됐다가 8억으로 가면 33% 잃으신 거고, 8억 했다가 12억으로 가면 또 50% 따신 거고, 근데 칭찬해드려야 좋을지 안 됐다고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으나 8억에서 12억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인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투자가로서는 아주 훌륭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거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1920년대의 말씀이죠. 시대를 대표하는 현자로 존경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일 대학의 어빙 피셔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자기 재산도 날리고 예일 대학 재산도 날리고 해서 예일 대학에서 쫓겨났다가 동료 교수들이 총장한테 하소연을 여러 번 해갖고 결국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 화폐 수량설의 어빙 피셔도 역시 주식에서 단맛을 보고 투기 열풍에 동참했지만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아주 주식 투자에 관한 형편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1929년 가을 그는 주식 가격은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고원, 영어로 아마 플래토일 겁니다.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고원으로 여겨지는 곳에 도달했다라는 발언으로 불후에 좋지 않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 또는 일반 자산의 가격이 실제 고유 가치를 벗어나서 너무 올랐다는 의미에서 버블, 즉 거품이 생겼다가 그 거품은 필연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꺼지게 되는데 그 꺼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물 부분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전부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금융 위기에 대해서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갈브레이스는 금융 위기의 원인을 불확실성이 가득한 금융제도가 원래 불확실성이 가득한 금융제도가 사람들의 투기적 행복감, 글쎄요, 투기적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투기적 환상을 자생적으로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투기적 환상에 빠진 군중들의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이 금융위기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투기적 환상을 어쩔 수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투기적 과대망상과 이에 따른 금융재난은 그걸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제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금융위기의 역사적 경험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도 화폐 수장설 갖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소개를 했고 오늘도 또 금융위기의 역사적 경험을 소개하면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전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니어 디벨롭먼트라고 그러죠. 직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잘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이론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회과학의 발전은 또 특히 사회과학의 일부인 경제학의 발전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어떤 유행이 지난 경제학의 사조라 할지라도 다른 사조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대체되지는 않고 잊혀졌던 경제 이론이 그 후에 경제 이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는 부활해서 경제학계를 지배하기도 하기 때문에 화폐 수장설도 그렇고 금융위기의 역사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때 이제 쓸데없는 이론이구나 했던 것도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제가 써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경제학자와 정치 철학자의 사상은 그것이 옳을 때나 옳지 않을 때나 모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합니다. 정말로 소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지적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실제적인 사람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경제학자의 정신적 노예임이 보통입니다.
허공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는 광적인 세도가도 그 광기의 원천을 캐보면 수년 전에 어떤 엉터리 학자인 게 보통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경제학사 또는 경제학설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 현상들도 경제사 또는 경제학설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초의 금융위기인 튤립 매니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은 있지만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배경 같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렘브란트나 고호 등 벤고호 등 화가들의 나라,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역사상 최초의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투기의 대상이 주식, 부동산 또는 미술품 시장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투기 대상은 요즘 같은 봄에 흔히 볼 수 있는 튤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튤립에 대한 투기는 350년 동안 튤립 열풍이라 불리며 전해 내려왔습니다. 튤립은 160여 개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주로 지중해 동부연안에서 재배됩니다. 16세기 무렵 현재의 터키 지방으로부터 처음으로 서유럽에 소개된 튤립은 유럽인들을 단숨에 매료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 금융위기의 특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겪는 금융위기의 특성도 많이 담겨 있는데 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에서는 희귀한 튤립의 소유와 경작이 사회적 위신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튤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636년 12월에 나온 한 팜플렛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000길다짜리 튤립 한 송이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 양 12마리, 밀 24톤, 호밀 48톤, 와인 2통, 맥주 600리터, 버터 2톤, 치즈 450kg, 은술잔, 옷감 한 팩, 매트리스와 침구가 딸린 침대 배 한 척. 튤립 국은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 정말로 광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튤립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튤립을 사기만 하면 조만간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튤립 투기의 열풍이 형성되었습니다. 곧이어 튤립 열풍은 네덜란드 전체를 삼켜버렸고 유럽의 부호들은 네덜란드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이러한 열풍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투기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피지도 않은 튤립에 대한 소유권이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이미 높아진 가격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투기로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투기의 법칙은 이미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의 희망을 정당화시켰고 더욱 활발한 참여와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으며 영원히 지속될 부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637년 종말이 닥쳤습니다. 튤립 가격의 상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튤립을 팔기 시작하자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튤립을 팔려는 움직임은 마치 독감처럼 번져나갔고 튤립 가격은 폭등했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돈을 빌어 투자했던 사람들은 물론 상당한 재력가나 귀족조차도 거짓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부풀려진 가격에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고 이에 화가 난 판매자들은 이 계약의 법적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튤립 거래를 도박으로 파악했던 당국은 계약의 준수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거품의 붕괴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튤립 가격을 가격 폭등 수준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부를 쫓던 사람들은 눈덩이처럼 불안한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몇 년 동안 경제 불황을 겪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고유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명목 가치가 경제 주체의 투기 심리와 맞물려서 어떻게 금융공황을 발생시켜 주는지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것이 앞으로 소개할 모든 금융위기의 양상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얘기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튤립 매니아, 튤립 열풍을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 트렌차드와 토마스 고든이 카토라는 필명으로 1720년 내지 23년에 서한 형식으로 쓴 에세이인데 이런 것이죠. 아까 지나면 다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또 일이 벌어질 때 앞으로 그런 것이 또 위험이 닥쳐올 것을 알만도 한데 사람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쓴 편지죠. 인간 본성에는 엄청난 어리석음이 내재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같은 덫에 1000번 이상 걸려들겠는가. 인간은 과거 불행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불행을 초래하는 일을 또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역시 그 다음 모든 위기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게 이제 미시시피 바블인데 이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라는 LAW 존 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불란서로 도망을 갔죠. 불란서로 도망을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이제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15세가 나이가 적자 이제 섭정을 하게 됐는데 섭정을 하는 사람에게 접촉을 해갖고 얻어낸 게 뭐냐면은 1716년 5월에 20년 기한의 사설은행 설립 권한을 얻는 것으로 시작해서 몇 년 내에 불란서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구들을 거의 다 장악했는데 첫째 그의 사설은행은 왕립은행이 되어서 은행권을 발행했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교역을 담당하는 인도 회사를 설립했고 또 세금 징수를 대신하는 총괄 징수 청부 회사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섭정하던 양반이 불란서가 불란서 정부가 채무가 너무 많자 이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나 고심하던 중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인 존 로라고 하는 금융에 밝은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서 로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존 로는 정부채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정부채를 가지고 인도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채권 가격을 액면 가격으로 쳐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정부채는 액면가의 절반 정도에서 거래되었으므로 정부채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이를 처분하고 인도 회사 주식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 주가의 상승세가 형성되자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었고 이것이 다시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루블의 주식이 1720년 1월에 18,000루블가 되어서 석 달 동안 3,600%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일확천금의 신화들이 널리 퍼진 때였습니다. 굴뚝 청소부가 4천만 루블을 벌었다든가 웨이터가 6주 만에 3천만 루블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주식 한 주를 8천 루블에 팔아오르라는 주인의 지시를 받은 하인이 10,000루블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순식간에 2,000루블을 벌고 어떤 사람은 점심을 먹으면서 빚 갚을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점심 식사 후에 레스토랑 문을 나설 때 주식값이 11% 뛰는 바람에 40,000루블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꾸며진 이야기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냥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부채를 처분해서 주식을 사는 바람에 불란서 정부의 채무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인도 회사가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가 있는 그 미시시피 강변에 커다란 토목 사업을 벌였다고 했는데 그 토목 사업에서는 삽도 한 번 떠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기 사건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배당은 계속해서 1726년 봄 인도회사의 주식 배당이 이제 2%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이 주식을 사들였고 그것도 모자라는 것은 로가 자신이 주식을 매입해서 가격 하락을 받고 있었지만 사태의 실상을 알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 미시시피에서 사업이 하나도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려고 아우성이 되고 급기야 막차를 탄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았고 말할 것도 없이 조한 로는 커다란 페널티를 물을 해서 결국은 도주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불란서의 금융 발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금융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불란서에는 지금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은 많지만 은행의 이름을 가진 은행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레드 리오네라든지 소시에테 제너랄레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리바라든지 이런 식으로 은행이 돼 있지 무슨 하나은행, 무슨 우리은행 이런 은행은 불란서에 하나도 없죠. 불란서의 은행을 가진 이름은 불란서은행밖에 없습니다. 불란서의 중앙은행인 불란서은행밖에 없고 은행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 조한 로가 그 영향을 금융에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것이죠. 역시 중앙은행끼리 따져봐도 세계에서 가장 독립성이 적은 것이 불란서 중앙은행인 불란서 은행이고 일반 은행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국력에 비해서 불란서가 금융이 아주 발달되지 않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조한 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또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해서 그것이 1929년에 미국이 또는 전 세계가 겪은 금융 대공황과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을 한번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좀 같이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역사에서 1929년은 아주 인상 깊은 해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은 자본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했는데 20년대 투기 열풍의 조짐은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당시 플로리다의 기후는 뉴욕이나 시카고의 기후와 달리 너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매 가격의 10%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원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도입은 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로 내몰았습니다. 각각의 구매 행위는 구매 그 자체를 정당화했고 뒤이은 다음 구매를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는 미국에서 정말로 이 미래에 대한 낙관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이 14년부터 18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1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한 후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192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디오가 나왔죠.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불란서 간에 비행기를 린드버그가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하게 되고 앞으로 미국은 이제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카고나 뉴욕과 달리 기후가 좋은 플로리다로 이제 피서도 가고 또한 플로리다를 갖다가 은퇴 후에 정착지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융통성 있는 측량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융통성 있는 측량을 통해서 바다로부터 융통성 있는 측량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강대강이라는 뜻입니다. 바다로부터 대략 20km 이내의 지역까지는 바다에 인접한 부지라고 광고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20km는 별로 안 될지 모르죠. 그 당시 20km는 상당히 큰 것일 겁니다. 또 보스턴의 유명한 폰지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조성한 택지를 플로리다 북동부에 소재한 항구 도시인 잭슨빌 근처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다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제가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머물고 있던 중에 플로리다에 아는 사람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정말 잘 살대요. 한국 사람인데 어떤 그 별장 지역 같아요. 그래서 수백 가구가 있고 수백 가구는 골프장을 둘러싸고서 수백 가구가 있는 데대요. 그 동네에 골프장이 2개가 있고 각 골프장마다 가구가 수백 가구가 골프장을 둘러싸고 사는 그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신문에 많이 났었습니다. 메이도프라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메이도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폰지 금융식으로 또는 다단계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끌어다가 충분히 다 수익을 넣어가지고 또 그 다음 사람 또 끌고 하는 식으로 그 주식 투자를 부추겼는데 결국 한계에 도달하자 이제 결국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 플로리다 사람들이 다 그 플로리다의 부자들이 메이도프에 다 넘어가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항상 금융위기 가운데에는 사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투기 열풍은 지속되었습니다. 투기가 한창 진행되던 1924년과 5년에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몇 주 안에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방 갚을 빚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1926년에 발생한 붕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지탱할 새로운 자금원이 없어지자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헛된 노력들만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동산 가격 붕괴의 책임을 돌릴 곳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금융위기가 극에 달한 투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1926년 플로리다에 상륙한 2개의 허리케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붕괴의 책임은 사람과 그들의 금융망상에서 신과 날씨로 옮겨갔습니다. 사실은 이 붕괴의 책임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융 망상이지만 사람들이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때문에 붕괴의 원인은 하느님과 날씨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댔다 이런 말씀이죠. 허리케인이 없었더라도 플로리다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투기 열풍은 1928년 기후가 훨씬 안 좋은 뉴욕 맨하탄 남부로 옮겨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보통주 가격은 192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상승세가 25년까지 계속되더니 드디어 주식 가격은 1928년에 크게 오르면서 29년에는 확실히 현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높이겠다고 경고하자 내셔널 시티은행의 수장이었던 찰스 미첼이 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그 유동성을 공급했다. 다시 말해서 자금을 대출해줘 그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증시는 계속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갖고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컨설턴트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가졌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더 상승했는데 그 다음 레버리지 효과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10%만 있으면은 90%를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때 퍼센티지는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증거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주식에 투자할 때 500원만 있으면 500원을 구워서 1,000원 투자하는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당시 주식 구입은 구매 총액의 10%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90%는 어디에서든지 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폭등하고 있던 시기에 이자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자는 그리 싼 편이 아니어서 7 내지 12%, 많게는 15%나 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크고 골드만삭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회사를 설립해갖고 경영권을 유지할 정도의 지분만 유지한 채 나머지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거 모두 다 투기에 빠져 있었단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된 주식 열풍은 드디어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에 그 종말을 고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더 이상 신규 매수세가 없어지자 주식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암흑의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이어지는 3번의 큰 폭락이 지속되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만 300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이것은 당시 미 연방정부의 10년치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폭락은 이후 세계공황으로 발전해서 1933년 말까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말려들었고 그 여파가 1939년까지 이어져서 물가 폭락, 생산 축소와 함께 경제활동의 마비 상태, 기업 도산과 실업자 속출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회복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마감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포도에도 포도의 주제가 역시 그 대공황으로 대공황 이후에 겪는 농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앞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은행이라든지 또 어딘가요? 은행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작인들 생각으로는 이건 바로 우리 땅이죠. 이제 땅을 뺏긴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측량하고 나누고 갈았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났고 일생 동안 일했고 그리고 여기서 죽어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우리들의 소유권입니다. 그것이 진짜 소유권인지 숫자 나부랭이 몇 개 적어놓은 종이 쪽지가 소유권은 그것이 진짜 소유권이지 숫자 나부랭이 몇 개 적어놓은 종이 쪽지가 소유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안 된 일이지만 그건 우리 같은 대리인이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 은행이라는 괴물이 하는 짓이지요. 하지만 그 은행이라는 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노릇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건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요. 은행은 사람이 아닌 다른 물건이에요. 은행은 말하자면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면서도 인간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괴상한 물건이라니까요. 은행이나 회사라는 괴물은 공기로 숨쉬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돈과 이자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놈이 돈이나 이자를 못 먹으면 그냥 죽어요. 이런 게 그 스타인백 책에 일부 나오는 것을 제가 베껴온 겁니다. 우리 여기 철학 선생님 와 계시지만 이 학신에서 자꾸 인문학적으로 강의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스타인백의 책에서 찾아놓은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문하고 사하고 철이 좀 끼어야 인문학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지금 급히 여기저기서 베껴다가 놓은 것인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플로리다에 사는 어떤 한국인이 금융은 사기가 아니라고 하루에 두세 번 얘기하는 거나 여기서 이 농부가 얘기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텐데 그때 블랙 만데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87년에 저는 그 갈브레이스 하는 사람이 상당히 예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밑에 세 번째 줄에 갈브레이스는 1987년 초 1987년의 상황이 1929년과 유사하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글을 그 어틀랜틱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하면서 시장이 바닥도 없이 추락하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규칙 하나를 재발견했습니다. 금융의 천재는 반드시 몰락합니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만 항상 이 금융위기의 그 초기에
금융의 천재가 끼어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의 앞에는 소위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고, 그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낸 일단의 천재들이 누구냐면은 이 금융공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이낸셜 엔지니어 또는 그 수리 재무관리하는 사람들, 매스메티컬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인데, 갈브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저 짧은 기간 동안 득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했는데, 하여튼 87년에 그 초에 그 말하기를 87년 언젠가 1929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누구 있습니까? 저 뉴욕 대학의 루빈인가요? 루빈이라는 사람이 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또 지금 반짝하는 경기라든지 반짝하는 뉴욕 증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떤 그 잠깐 올라가는 것이지 그거 역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갈브리스라는 사람도 그 케인스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항상 자본주의는 이게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깨지기 쉽다, 영어로는 프레자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경제 체제보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흠이 제일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된다 해서 케인스가 그 일반 이론에서도 그렇고 그 일반 이론을 쓰기 전후해서 그 자본주의의 경제가 결국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 갈브리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브리스는 케인시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틀랜틱에 글을 쓸 때도 금년에 1987년 초에 글을 쓰기를 금년에 굉장히 위험이 올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위험을 맞은 다음에 이 위험을 치유할 수 있다. 왜 치유할 수 있냐면 지금은 우리의 경제 지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정부의 시장 개입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겁니다. 거기 한번 아까 읽어드린 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987년의 주가 폭락은 그 경제적 효과가 29년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6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인류는 뭐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소득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노조의 임금 보장이라든지 예금 보험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케인시안 경제학에 입각한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예상보다 빠르게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87년 초에도 얘기하고 또 양반이 몇 년 전에 언젠가 금방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기 전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도 금융위기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유명한 경제학자로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릴 때도 그 경제학에서 그 비교 우위 이론이라고 하는 국제무역 이론을 낸 리카도라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번 경제학자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입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서 벌써 여러 번 이름이 나온 케인스라는 사람은 역시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는데, 외환투기인가요?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라고 그러시면 남이 했으니까 이 케인스가 외환투기를 많이 했고, 또 남아메리카의 광산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 돈도 많이 벌고, 그분이 속해 있던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재산도 5배인가 6배로 불리고 했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아마 20세기 후반의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폴 세뮤엘슨이라고 하는 MIT 교수는 그 경제학자가 돈을 못 벌면 무능한 경제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무능하지만 유능한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그다음엔 잃어버린 10년과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끝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주 큰 물건 빼고 정말 거대한 물건 빼고 나머지 것에서는 일본이 제조업에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미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제조업에서 세계 제1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융에서도 제일인 국가로 만들자 해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쯤 되면 벌써 세계 10대 은행 중에 7개가 일본 소유일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만 봐서는 그 제조업도 세계 1등, 그 금융업도 세계 1등처럼 돼버렸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금융보다 크게 나은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날 뭐 어느 뭐로 보나 크기는 클지 몰라도 금융업으로 봐서는 한국을 별로 능가하지 않을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사이즈로 봐서는 1980년대에 세계적인 나라가 됐었는데 그게 다 그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그냥 금융기관 크게 만들고 세계 10대 은행 중에 7개 가지고 있으면 금융강국이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금융이나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과 다릅니다. 제조업은 기술을 잘 들여다가 물건 찍어내면 되는 면이 있지만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계획으로 금융업을 발전시키자 또는 20년 계획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그 시도를 사실은 하다가 거의 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으나 80년대에 가가지고서 그게 뭐 가치가 2분의 1, 3분의 1로 떨어진 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좋으냐 적자가 좋으냐 물어봤더니 다 흑자가 좋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들은 하도 오랫동안 국제 수지 적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흑자가 좋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답이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가능만 하다면 흑자보다는 적자가 더 좋지 않습니까? 아주 영원히 가능만 하다면 적자보다는 흑자가 더 좋은 것이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남들 갖다 주고 남들한테는 덜 갖다 쓰는 거고 국제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산 물건 많이 갖다 쓰고 우리 물건은 외국에 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은 뭐 금이 많다든지 은이 많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채권을 차용증서를 막 써줘도 괜찮다든지 아니면 우리 원화가 영구히 국제통화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국제수지 흑자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이 국제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나서는 많은 돈을 미국에 부동산 투자했다가 결국 그 값이 3분의 1 떨어지자 상당히 실망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80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1980년대 후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거대한 거품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여실히 알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쿄 중심지에 일본 황궁이 들어선 대지의 시장 가치가 당시 캘리포니아 전체의 부동산 가치보다 컸습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황궁이 있는 지역에 황궁이 들어선 대지, 그것의 시장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의 부동산 가치보다 컸단 말씀이죠. 캘리포니아는 알래스카, 텍사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큰 주이고 그 토지 면적은 일본 황궁이 들어선 대지에 비해서 수십억 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일본 토지 가격의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놀랄 만한 것이죠.
근데 당시 일본의 GDP는 미국의 GDP 절반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2배에 달했다. 이것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일본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반밖에 안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 일본계 은행들은 미국이나 유럽계 은행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금과 대출 자본금을 확대하며 성장했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직전 세계 10대 은행 중 7개는 일본의 은행들이 차지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매입과 외국계 기업 인수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올리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오시죠. 미쓰비시 부동산은 뉴욕 맨하탄의 록펠러 센터의 50%를 매입했고 일본계 자본이 하와이의 토지와 호텔을 인수하자 미국인들이 제2의 진주만 침공이라고 조소했습니다. 소니는 콜롬비아 레코드와 콜롬비아 영화사를 매입했고 마스시다는 MGM 유니버설을 인수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소비 지출 역시 급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소더비와 같은 여기 R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소더비와 같은 경매회사의 예술작품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반고호의 의사 가쉐의 초상화라는 작품은 오사카 지역 경마회사 사장에게 단일 예술작품 가격으로는 당시 사상 최고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거품은 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은 정상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지탱할 수 없는 가격 변동이나 현금 흐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신임 일본 은행 총재가 너무 높은 주택가격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해서 부동산 대출 증가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자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무너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은 거기 쓰여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일본의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이제 폭락세로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가의 폭락으로 은행 자본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자금 대출을 더욱 제한시켰고 투자자들은 투자 열풍에 휩싸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투매 열풍에 사로잡혀 부동산과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91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넘게 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극심한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1990년대는 저쪽 북구라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이 대단히 컸었다는 것과 97년에 또 외환위기를 겪은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만 여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최근에 겪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하고 한국의 금융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먼저 시간이 없어서 속히 설명을 못 드릴까봐 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 지금 일본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제조업이 1등이니 금융도 1등 한번 해보자 해서 무모한 시도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에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동북아 금융 허브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동북아 금융 허브를 일단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금융 허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죠. 금융 허브라고 하는 것은 딴 말씀이 아니라 이 지역의 금융 활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선 금융기관이 커야 된다. 또 규제는 풀어줘야 된다. 국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규제를 아주 많이 풀어주고 또 국제화를 위한 굉장히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 금융 허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들
매스컴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일반 사람들은 역시 또 그게 맞는 길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혼자 한두 마디 해봐야 뭐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하여튼 동북아 금융 허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지난 수년간 한국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와중에서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그 몸불리기 경쟁을 했습니다. 국민은행도 하나은행도 무슨 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은행도 뭐 외환은행도 SC제일은행도 신한은행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몸불리기를 한다. 금융기관이 대형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 자산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으시면은 대출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이 대출을 많이 늘려야 자산이 커지고 몸이 커지고 이것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드는데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대출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는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대출을 받아갈 대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아니면 가게인데 대기업들은 은행한테 손을 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은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보기엔 좀 미진하긴 할지 몰라도 상당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수출이 잘 되면서 영업실적도 좋고 빚도 얼마 없고 현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대출해달라고 손을 버릴 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은행의 입장에서 봐가지고서는 돈 꼭 뛸 것만 같은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 만만한 게 이제 가게죠. 가게를 이제 타겟으로 했습니다. 가게한테 주택담보대출도 해주고 또 주택 사는데 대출도 해주고 뭐 가게 대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은행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외국에서 단기로 돈을 꿔다가 원화로 바꿔갖고 갚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언제든지 무리해서 큰일 나다 보니까 결국은 가계 대출이 부실한 것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다 오르면 좋은데 집값이 오르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행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가게들을 꼬여서 집들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게 되니까 가게들이 은행에 돈 갚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가게들이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씩 은행에 갚아야 될 한국의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 가게들이 그 은행에다가 이자를 못 갚게 되는 날에는 그 가게에 대한 대출이 부실 대출이 되고 은행 자산이 불건전 자산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럼 자금원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은행채를 발행해도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갖다가 다 재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또 외국으로부터 돈을 꿔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기가 되면 만기 연장을 하면 될 것인데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부터는 은행채를 사람들이 안 사려들 수도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꿔주는 것을 만기 연장 안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쪽에서 지금 그 은행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은행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그 문제가 생길 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북아 금융허브 아이디어에 말려 들어가지고서 각 은행들이 몸불리기 경쟁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대출 과정이라든지 그 외의 금융 활동에 대해서 정부 또는 뭐 금융 감독기관들이 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자유화 추세다 하다 보니까는 금융 감독기관들이 과거 같으면은 굉장히 꼼꼼히 감독을 했을 것을 갖다가 그냥 서류만 내라고 그래가지고 서류 검사로서 다 끝난 것이 지난 수년간의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동북아 금융허브 구호가 이 판을 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무리하게 그 몸집 불리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서 사실은 한국 금융이 굉장히 자산 사이드에서도 불건전한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부채 사이드에서는 자금 조달의 계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금융시장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미국발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이해는 뭐냐면, 그럼 가게들은 왜 은행의 대출 권유에 넘어갔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소득 분배가 너무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7년의 외환 위기를 맞기 이전만 해도 소위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것이 한 0.2 얼마였어, 0.2 알파였었는데 그 후로는 0.3 알파가 돼갖고 소득 분배 상황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비해서라기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득이 올라가고, 이 변화하는 경제 사회에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내려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못 사는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20평 살다가 좀 30평에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아들들을 대치동, 개포동 학원 보내고 싶기도 하고, 자동차도 2000cc 하다가 3000cc 타고 싶기도 하고, 이런 소비 따라가기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계를 타겟으로 해서 대출을 권유할 때 거기 넘어가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과는 좀 달라서 성장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무리하게 금융 허브를 한번 추구했다는 거하고, 그것이 금융 허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행의 유혹에 가게들이 넘어갔다. 그 가게들이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소득 분배 악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특히 금융시장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한테 자본 확충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은 자산을 좀 사주든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좀 보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실물 부분에서의 그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소득 분배를 적극적 노동 정책이나 적극적 교육 정책을 통해서 고쳐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 시장에서 국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무역 적자를 지탱해주던 자본 수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화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면 해외로부터의 막대한 수입과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때문에 미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국제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 문단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60여 년 동안 생산한 것보다 소비를 훨씬 많이 해오는 체제를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한편으로는 미국이 세계 경제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줬다고 해석을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오래 계속되면서 미국이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서 오늘날은 소비가 생산을 능가하는 정도가 지탱하기 어렵게까지 됐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자 미국 사람들이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올 때 달러를 잘 받아줬는데 앞으로 잘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자본시장에서 몰려있던 외국 사람들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속에서 외국 사람들이 가진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했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미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국제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9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방 기금 금리의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기준금리,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금리가 또한 하락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택을 쉽게 살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을 일단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많이 달겨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밴쿠버다, 보스턴이다, 뉴욕이다, 무슨 저쪽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어바인, 샌디에고 이런데 주택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연방 기금 금리의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국제 자본의 풍부한 유동성은 다시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택 버블을 촉발해서 이후 10여 년간 경기 호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넓고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을 맛보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모기지론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거는 어떤 아주 인정된 이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국제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오도록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9월 11일에 소위 9.11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뒀다가 미국 경제가 공황으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더욱더 경기 부양책을 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 경기 부양 때문에 그랬는지 부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집 한 채는 갖게 하자 해가지고서 주택대출 시장에서 묻지마 대출을 한 겁니다.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소득이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고서 대출을 해주되 싼 값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집값이 충분히 올라갈 테니까 올라갈 때 팔면은 수지 맞을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 등급에 다소 문제가 있는 대출 대상자에게 발행되는 것인데, 모기지 회사로서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모기지 발행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넘치는 투자 자본이 수익률이 높은 곳을 향해 몰려다니고 있는 현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시장 및 모기지 론 시장에서의 투기 현상은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세계적인 경기 호황으로 곡물, 원유 등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 폭등과 맞물려 2006년 이후 국제자본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자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약 80%는 변동금리 모기지였는데, 모기지론 회사들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재설정하자 모기지론 회사들이 금리를 재설정하기 시작하자 모기지론 상환율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그 지방 가 보면은 문 닫힌 집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차압에 들어간 집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 말고도 이 주식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서 미국 사람들, 특히 한인 교포들이 은퇴에 가까운 또는 은퇴한 교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처음에는 아메리칸 홈 인베스트먼트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회사들부터 파산하기 시작했지만 이들 회사의 파산은 각종 파생 상품을 부실로 만들었고 2007년 3월 미국계 투자은행 중 5위였던 베어스톤스의 파산 신청, 2008년 9월 14일 투자은행 4위였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2008년 9월 18일 3위였던 메릴 린치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의 매각, 모기지 시장의 양대 회사였던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부실화, 보험 시장 1위였던 AIG의 구제 금융 신청 이르기까지 금융위기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실물경제에 비해서 지나치게 자산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커짐에 따른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과도한 부채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탐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파생 상품이 위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을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가 되는 자산이 부실화되면 위험은 모두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폭탄 돌리기 게임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따져볼 것이 한국의 금융 부분이 몸을 크게 하기 위해서 대출선을 가계로 잡았는데 가계들이 금융기관들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 금융기관들이 가계를 유혹하고 가계가 거기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투기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새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주거 목적뿐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데 뭐 그게 한국 사람들만의 특성이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미국 사람들이 그 모기지 론을 금방 받아들인 이유는 어디 있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람들은 그 1945년 이후에 정말로 생산보다 소득을 많이 했는데 이게 1970년대까지는 그 감당할 만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70년대 이후에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이후에 이 미국의 소득 분배 상황이 아주 나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0년대 이후에 중산층의 소득은 실질치로 따져가지고서 전혀 늘지 않았다. 특히 30대 남자들은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제는 성장하는데 중산층 또는 그 이하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굉장히 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소비를 따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자꾸 이 서브프라임 론을 주면서 집을 사라고 요인할 때 못 사는 사람들이 넘어갔다 이런 말씀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선 중산층들의 소득이 그 정체 상태에 있는데 소비는 더 해야 되니까 처음엔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응했죠. 일을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아동을 가진 어머니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한 30%밖에 일을 안 했는데 지금은 70% 또는 그 이상이 일을 하니까 일을 더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 전체적으로 1년에 2주일 이상 70년대하고 지금 2000년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1년에 2주일 이상을 더 일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건 굉장히 건전한 방법이지만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그게 뭐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막 긁어서 소득보다 소비가 더 커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크레딧 카드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레딧 카드의 문제가 곧 터지지 않을까 미국에서 곧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크레딧 카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은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꿔갖고 소비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대 후반서부터 이 주택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또 2001년부터는 경기 신작책도 있었고 또 외국 사람들의 자본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게 집값이 올라가니 당연히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걸로 하다가 보니까 집값이 자꾸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소위 제2 세컨 홈 또는 서드 홈을 생각해가지고서 일반 사람들이
집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일반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거기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 될 것 같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이 생산한 것보다 더 쓰는 거. 또 미국의 소득 분배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이 악화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오바마 정부가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1조가 넘는 돈을 쓰고 있고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1조가 넘는 돈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단기 정책일지는 몰라도 좀 더 장기 정책으로는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생산한 것보다 더 쓰는 것도 줄여야 되고 소득 분배 상황도 좀 고쳐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이 미국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 왔을 때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기에 관한 논의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을 브레이스는 금융위기가 언제나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함에도 투기 열풍이 재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금융제도가 사람들의 투기적 행복감을 자생적으로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현실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배제시켜버리는 행복감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것이 나와요. 신문 배달부하고 철도역에서 신발 닦는 사람들까지 주식 사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시장 들어갈 때는 이미 장세가 끝난 것이니까 그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기 붐이 일어날 때 아무도 그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조금 이따 말씀드렸듯이 거기 끼지 못하면 바보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끼어들어가는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다음에 두 가지 요소가 이러한 투기적 환상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람들의 금융적 기억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재앙이었다 하더라도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바로 몇 년 전 비슷한 현상에 도취되어 쓰라린 경험을 했음에도 사람들은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에 대해 혁신적인 발견을 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금융천재를 다시 환호합니다. 과거에 우울했던 경험은 현재 새롭고 놀라운 금융기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옛 사람들의 구식 투자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새 코스피가 1400대니까 다시 또 뛰어들어가요, 사람들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절대 안 가겠다고 하던 제 친구들이 지금 저한테 그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 이번엔 좀 다르지 않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선 실물 부분이 소비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돼야 주식 값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는 마당에 이쪽 주식 시장이 이렇게 뜨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는 외국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동탄 지역에서만도 8조 원이 풀렸다고 들은 토지 수용 보상인가요? 8조 원이 풀렸다고 들었는데 이런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막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 보상 비용으로 주식값이 오르고 또 부동산 값이 오르고 하는 것은 올해는 못 갈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기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금융적 기억이 지나치게 짧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브레이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큰 금융위기는 10년 또는 20년 주기로 나타나니까 10년 또는 어떤 때에 그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나이 들게 되고 별로 활발하지 않은데 새로 아주 어리고 젊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 경제의 주역으로 들어서면서 자기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금융적 기억이 짧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그 파이낸셜 메모리가 아주 짧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기적 행복감과 예정된 붕괴에 공헌한 두 번째 요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돈과 지능을 결부시키는 행태입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뭐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저희 어릴 때 유학할 때 주말에 모여서 가끔 포카를 합니다. 2시간 동안만 딱 하자. $20 이상은 하지 말고 하자 하는데 저는 항상 잃었어요. 항상 잃고 2시간 하자는 게 3시간 가고 4시간 갈 때도 있으니까 돈 잃고 몸 버리고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꼭 머리 나쁜 얘기 또 들거든요. 쟤는 머리가 참 좋아서 포카해서 꼭 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지난번에 잃었는데 하는 생각이 꼭 나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돈의 소유를 뛰어난 능력, 특히 우수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나 별다른 노력 없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명석함, 금융에 대한 감각을 증명하는 것인 듯 마구 달려듭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융의 천재는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도 또한 그 역사적 진실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니까 말씀이죠. 미국의 인류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 출신들은 한 70%가 월스트리트에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새로 뽑기는 그저 해고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대학원으로 가서 이 대학원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대학원 입학 허락을 잘못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그 우수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가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 잘 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인류대학에서 사람들을 뽑자 하는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 그러면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없나? 또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또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정책 대응과 금융 안정 장치, 금융 위기는 단지 이자율의 급등, 자산 가격의 급락, 금융기관의 파산, 뱅크런 발생 등 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악화시키는 금융 공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금융 위기가 벌어졌을 때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안정 장치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황 상태에 빠지더라도 금융 위기에 대한 최선의 처방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에 아주 많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들이 수십 명, 시카고 대학 현재 있는 사람이나 시카고 대학 출신 경제학자들이 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뉴욕 타임스에.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위기가 올 때마다 자꾸 처방을 하고 고쳐주니 벌스를 못 고치는 것이다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금방 또 다른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거냐.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 나라는 금융공황을 넘어서 이 생산공황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하는 또 성명서를 내고,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1조 이상 뿌리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1조 이상 뿌리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날 것은 틀림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방임주의적인 견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방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도 언제 어떠한 정책을 써야 할지 명백히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기 열풍이 지속되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띌 경우 정부의 개입 시점 선택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 상태에 있다는 정부 당국의 경고가 사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고성 성명을 충분히 일찍 내놔야 하지만 정부 성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태가 꽤나 악화되어 사람들이 정책 당국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충분히 늦은 시점에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설픈 시점 선택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과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이라는 불평을 동시에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조직 내의 관료주의나 정치권의 세력 다툼이 개입하게 되면 꼭 필요한 때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거품이 터지고 난 뒤 당국의 규제 시점 선택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채무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구제 시점에, 규제가 아니라 구제 시점 선택도 채무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파산하기 전에 구제책을 내놓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채무 지불 능력은 있지만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기업마저 부도 위험에 빠질 때까지 오래 시간을 끌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앙은행의 역사적 진행 과정이라고 그럴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국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IMF가 이걸 하도록 기대되었는데 IMF가 사실 이걸 제대로 현재는 못하고 있다. 또 IMF가 우리가 97년에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느낀 것입니다만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지나치게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는 평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이 세계 돈이니까 마음대로 지금 1조 달러, 2조 달러 막 해야 되는데 97년, 8년에 사실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긴축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시장 안정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MF는 아무리 미국의 조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럴 수야 있냐 하는 비판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이 중앙은행 일반 그리고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국제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하도록 기대받고 있는 IMF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